영문화의 상달에 노래 가요. 국민한테 정식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싶은. 점점 이거를 내가 찾아서 봤더니 재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아니, 조회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 진짜. 광고주 여러분, 저희 광고 좀 붙여주십시오.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농감만 없으면 그걸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강욱 TV가 지난주에 늦게 이게 업로드가 돼서 조회수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특별히 더 감시하는 것 같아. 뭐 검토 중 17시간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올라가고. 요즘에 AI 유튜브가 요즘에 정치 색깔도 가리나? 뭔가 좀 수상해요. 네. 자, 장인수가 더 악질이지 어떻게 내가. 맞아. 최근에는 그렇지. 이게 왜 악질이 훨씬 더 위협적인 걸. 자기가 악질이지 그러면 양질이야? 악질이야 표현을 좀 강성. 네, 순화된 표현으로. 네,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때 뇌 정치비화 코너는 최강욱 TV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박시영 TV 새 유튜브가 협업으로 공동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주 밤 일요일 9시에 업로드 했는데요. 이번 편부터 지난 편부터 그렇겠군요. 일요일 날 이제 오후 1시에 업로드하는 일정으로 조금 더 여러분도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막 우리끼리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 장인수 기자를 이렇게 쓰리샷으로 만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실시간 댓글 보니까 세 분 일요일에도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에이 녹화 방송이었잖아. 친 거야. 야, 눈치 빨라. 네. 채팅을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붙어가지고. 자, 그래도 저희가 기존의 현안 중심의 방송보다는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공력을 드리죠. 네. 네, 많은 분들 그 정성을 좀 잘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누차 고맙겠고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 박시영 대표가 진짜 죽기 전에 일생의 사업으로 본인이 죽기 전에 꼭 남겨둬야 될 그 과제라고 하면서 지금 기획해서 하는 제가 건데. 언제 유튜브 때려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다. 근데 또 이렇게 최강욱 의원님과 장인수 기자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대 대선 이재명 대표가 아쉽게 석패했던 대선이죠. 그 실패 이유를 우리가 7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가지를 짚어봤고요. 지난주 2가지는 하나는 원팀에 실패했다. 특히 그 이낙연계가 뛰지 않았다. 경선 후유증이 굉장히 컸고 이로 인해서 반쪽짜리 민주당의 선거를 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대장동 이슈가 이낙연 측에서 제기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유능함, 일 잘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유능,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퇴색돼서 상당히 고전을 했고 결국 대장동 선거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이제 준리 의혹을 제기는 했습니다만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이 실종됐다. 인물의 그러니까 스토리가 실종됐다. 정책의 이런 실종이라는 거는 네. 윤석열의 무식함과 무능함이 덮여버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유능과 무능 대결로 갔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죠.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2가지 짚어봤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5가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난주 해보면서 어떤 느낌 장인수 기자님 소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 대선 하면은 저는 제가 일단 그 역적 내지는 죄인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만 일단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까먹었을 텐데 얘기하시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딱 보도 기점으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인지 뭐 다시 벌어져요. 그 매도 며칠이었죠? 그게 1월 17일. 아, 맞네. 근데 그것도 좀 비화를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뭘 넣고 빼느냐를 가지고 회사 안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을 의식했어요. 아니면 선거에 무슨 영향을 공영방송에 미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걸 의식한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 얘기가 안 된다.
계속 그냥 그 리젝.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환장할 일이지. 아니 그럼 킬을 해라.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킬을 해라. 근데 킬을 안 해요. 킬이라는 게 이제 킬은 참아 못하고. 기사를 발제하면 이거는 방송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얘기가 안 돼. 뭐 기사 가치가 없어. 그리고 안 한다라고 위에서 이제 거절하는 걸 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든지 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아이템을 발제하면. 근데 계속 저보로 제가 이해 안 됐다는 게 너 이거 얘기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네 뜻으로 안 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윗사람들은. 책임지기는 싫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가 많은 분은 아니고 상당수의 분들이 장인수 기자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그때 있었는데 사실은 장인수 기자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고 본인은 그래가지고 답답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럼 나가서 하겠다라고까지 한 걸로 내가 들었었거든. 그때는 뭐 나가서까지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킬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서울의 소리 돌려주면 되니까 제보를.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나왔구나. 킬을 안 하니까 그럼 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거는 바깥에서 취재를 해서 아이템 가져와서 이제 MBC에서 하면 뭐 윗사람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건 뭐 이걸 어떻게 하건 이런 사내 정치나 사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이것도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갖고 저는 모르는데 대충의 분위기를 보니까 복잡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 복잡한 게. 이거 했다가 선거 때 우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나중에 져버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큰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 보도 이제 그 직전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부국장, 부장 데스크 이렇게 6명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방송 하루 전입니다. 제가. 하루 전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창피해서 기자라고 하고 못 다니겠다. 내가 볼 땐 당신들도 기자 아니다. 마지막 편집본 그거에 대한 실망. 편집을 하면서 편집방에서 편집을 하면서 당신들도 앞으로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 앞으로.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것보다 공손하게 존댓말로 해서 이렇게 보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편기자가 사장한테 그 선배한테 그 당신 기자 아니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근데 반응이 그럼 화들짝 놀래야 되잖아요. 몰랐다면. 그 화들짝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본부장이나 사장도 알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게 몰랐다면 그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중요한 방송인데 왜 이래? 취재기자가. 그렇지. 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방송도 아니야. 그냥 미적지근해. 그냥 쟤 왜 저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방송 나간 다음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경영진에서는 우린 몰랐어. 근데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윗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2차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두 번 했죠. 2차 방송을 또 안 해요. 그래갖고 이걸 하느니 마느니 이제 그때부터 윗사람들을 만나서 좀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부장만 상대하다가 두 번째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반응 안 좋네. 두 번째 하지 마. 이걸 수요일 날 결정을 했어요. 일요일 날 방송하고 수요일 날 방송을 안 하는 걸로 아침에 결정을 해놓고 발표는 저녁 6시에 했는데 저녁 6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참 되게 답답했던 게 야 이거 발표 안 하면 욕 더 먹을 텐데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그 얘기를 그 시점엔 해봐야 윗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제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 상황이고 저는 계속 이 기사 된다 이거 갖고 보도하자 그런데 그건 뭐 다 이제 거절이 된 상황이었고 6시에 안 한다라고 하자마자 역시나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급해서는 윗사람들한테 막 전화와. 뭐라고요? 아니 네가 이제 뉴스데스크 가서 방송을 좀 세게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 그 결정이 딱 나자마자 어떤 간부는 저를 좀 되게 질책하듯이 커봐라 네가 틀렸어. 이 사람들이 안 한대잖아. 결국 회사 차원에서 결정해서 안 한대잖아. 너 지금까지 한다고 우겼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네가 했던 방식으로 뭐 뉴스데스크에서 뭐 가서 이제 한두 꼭지 그때 이제 제가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있었고 뉴스데스크 가서 한두 꼭지 뭐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7시간 녹취록만 잘라서 보도하려고 그러면 뉴스데스크 팀에서 받아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리고 수요일 날 퇴근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일찍 나와서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부터 일로 와보라고. 내가 너한테 시간을 5분 주겠다고. 그 사람은 스트레이트 소속 간부였어요. 자기가 뭔데 뉴스데스크 시간을 5분을 줘.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권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분위기가 또 뒤집혀진 거지. 욕먹고 이제 뭔가 흔히 말하는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안 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만회하는 찬스에 또 숟가락을 얹고 싶어서 또 뭐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봤던 것들은 그거고 7시간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제가 부장하고밖에 얘기를 안 해서
부장이 위에다가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박성재 선배가 저는 뭐 박성재 선배가 싫어하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박성재 선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몰랐을 수 있어요. 저는 직접은 못 봤는데 모 방송에서 그랬다라고 해요. 방송 준비가 안 됐다. 그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방송 준비가 안 된 건 맞았고 왜 방송 준비가 안 됐냐. 취재를 금지당했어요. 취재를 못하게 했어요. 위에서. 추가 취재를 못하게. 네. 7시간 녹취록을 갖다 준 다음에 아니 얘기가 안 된다 위에서 그래서 그럼 하지 말자. 하지 말라고 판단을 해라. 그럼 갖다 주게. 그럼 그건 또 가만히 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쭉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네가 뭘 취재할지 다 적어갖고 와봐. 그래서 10개를 적어갔어요. 그런 게 뭐 이런 거예요. 1번 조국 인터뷰. 뭐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니까. 2번 뭐 유시민 인터뷰. 3번 뭐 그 당시 오마이뉴스 지금 했는데 윤근혁 기자가 그 학력 경력 위조 갖고 계속 기사 쓸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윤근혁 만나서 뭐 자료 받고 뭐 인터뷰 한다.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해서 자기가 그 7시간 녹취록 보면 서울대 석사 정상적으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재택이랑 체코 간 걸 인정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 출입국 기록 그 계속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데 2차례 걸쳐서 빼고 안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취재하겠다라고 쭉 10몇 가지를 적어갔더니 다 하지 마. 부장이 다 하지 마. 이게 없는 일이에요. 수습 기자한테도 안 그래. 취재를 시켜놓고 취재를 해오면 깨지. 네가 뭘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뭘 취재할지 나한테 미리 보고해. 라고 하고 이거는 해 말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수습 기자 데리고도 잘 없어요. 근데 스트레이트 선임 기자 최고참 기자였는데 부장이 저를 데리고 그걸 한 거예요. 다 찍찍찍찍 한 10개 12개 적어가는데 다 금지하고 부장이 취재 지시를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아주 이상한 취재 지시. 취재를 해도 기사가 안 되는 거를 취재 지시를 내렸어요. 사실상은 압박이네. 근데 그때 그 간부나 부장이나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소위 예전 무슨 김장겸, 김재철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저기 멀쩡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저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 무슨 팩트 파인딩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걸 제지하고 꺾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면피하려고 서로 저기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흘리는 방식도 비슷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순진했던 게 그 전에 했던 뭐 특종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했던 거의 특종이 이제 총선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에서 세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네. 대선은 좀 달랐던 거야. 복잡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그렇지. 왜냐하면 대선은 머리가 아픈 거지. 그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늘 고민하거든. 누가 될까. 근데 12월 말에 김건희 그 눈물의 사과 쇼가 있었잖아요. 학력 경력 뭐 이거 가지고. 네. 그런 후에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윤석열에. 12월 말 1월 초에 쭉 앞서 가다가 1월 7일 날 여가부 폐지 기억나시죠? 여가부 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붙어 윤석열이 실제로 벌어진 거를 극복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딥페이크 뭐 이런 페미 방송에 출연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따라붙으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딱 붙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앞서는 조사들도 있었고 아마 그 즈음에 1월 17일이면 그 즈음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할 때야. 그러니까 뒷골이 좀 땡겼겠지. 보도 이후에 아무튼 윤석열이 확 올라가고 이재명이 꺾여요. 꺾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보도가 끝나고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복귀한 게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네들이 나름 선거판에서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봤던 것들 중에 거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게 자기네가 실제로 위기를 느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다고 하는 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었어요. 국민의힘 내부 평가도. 그렇게 보면 뭐 저는 개인이 맞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무슨 공정성, 중립성을 외치는데 이게 얼마나 허울뿐이 얘기가 아닌가 싶은 게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죠. MBC가 저 정도일 때 다른 데 어땠겠냐고. KBS 같은 데는 아예 KBS는 지금 그 소위 언론의 사명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하고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한 반이야. 원래 그 사람들이 또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냥 직장인이지. 아니 다니면서 위세를 부르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야. 대선 끝나고 보자. 넌 내 밑으로 와야 될 거야. 뭐 이러고 너는 해고만 안 당하면 다행이야. 뭐 이러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YTN은 또 어땠을 것이며. 아유
제가 그때 MBC 그 TV에 뭐 여러 채널에 좀 가끔 나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그때 PD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위에 와서 인사하는데 느낌이 약간 윤석열 쪽에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고. 그쪽 그때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아니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당선 가능성이 왜 중요해? 이게 팩트니까 알려주고 그럼 이걸 보고 그래도 윤석열을 뽑으려면 뽑고 아니다 싶으면 안 뽑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하나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저는 가장 큰 보도 내용 중에 하나가 무속이라고 봤어요. 무속. 무속. 그렇죠. 네. 기승전 무속이야. 김건희 여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수 기자를 믿었는지 뻑하면 그냥 무속으로 대화를 하다가 무속으로 흘러. 늘 보면. 이번에 명태균에서도 드러나잖아. 무속. 근데 이미 그때 왕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공 말고 건진이 세계일보에서 그 단독을 하죠. 건진이 뭐 한 자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랬다가 이게 딱 터졌을 때예요. 건진이. 그러니까 야 이거 무속은 세게 한번 들이밀어 볼 만하다. 7시가 녹취록 안에 있으니까 그 내용이. 아니 한 3분의 1은 무속 얘기예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속은. 지금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워딩도 위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한 대상이 열린공감TV 뭐 서울의 소리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한심하다고 느꼈던 게 저한테 했던 간부가 이게 뭐 MBC나 KBS나 한겨레면 이해가 하겠는데 열린공감TV 이건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뭐 이랬었어요.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유튜브를. 열린공감은 언론도 아니다 뭐 이런. 그 당시 얼마나 잘 나갔는데. 네, 뭐 아무튼 서울의 소리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직접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했던 건데 그리고 뭐 내가 정권 잡으면 수사기관은 알아서 겨. 권력이란 게 그래서 무서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도할지 말지를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거조차도 언론기관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야? 회의만 하면 야 이 워딩을 보도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당연히 해야죠. 아니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 이어서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원팀 실패 대장동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선 실패의 원인 두 가지로 꼽아봤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5가지 짚어볼 때는 첫 번째는 선대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항공모함처럼 거대하기만 했지 굼떴고 제대로 기동성 있게 가지도 못했고 전략적 판단 미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후보만 보였지 선대위가 안 보인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렸죠. 그때 그런 느낌 좀 들었습니까? 어떻게 최강 의원님 그때 느낌 한마디 해주시죠. 선대위가 안 보인다. 네, 선대위가 안 보이고 뭐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지고 타이밍이 늦었다. 명색이 저기 이름도 길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어. 그러면 그 조직표에서 놓고 보면 제일 위에 송영길하고 저하고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야. 아침에 회의 한번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선거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없어요. 나한테 와서 요청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처음에 이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어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 이유가 뭐냐면 대선 후유증이 크니까 경선 때 후유증이 크니까 이낙연계 뭐 정세균 팀 뭐 다 포괄한다. 그 뭐 뜻은 이해가 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베스트 한 명씩 뽑아갖고 정책은 이 사람한테 확 맡기자. 그렇죠. 조직은 이 사람한테 맡기자. 딱 해서 가장 잘할 사람들을 딱 꾸려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다 공동으로 꾸린 거예요.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 그 준비 기간만 해도 몇 주 까먹었고 그래 놓고 공동을 꾸려주니까 실무진들이 사인 받으러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바빠 죽겠는데 그 사인 받는데 한 이틀 걸리고 막 이래요. 의원들이 일정이 바쁘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 측에서 뭔가를 다 감싸 안아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 그러니까 소수파로서 느끼는 강박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선판이 벌어지니까 이제 대선 승리를 민주당이 몇 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이거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선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선거 후를 먼저 전제하고 내가 선거 이후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선이 지나고 나면 농공행상이 벌어질 텐데 그때 내가 생색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일종의 자리 다툼. 맞아요. 이게 되게 치열했다고 하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치열하게 지금 싸움의 그 과정으로 들어갔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판세를 분석해 보면 빡세게 붙는 형국이었단 말이야. 형국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농공행상하고 있고요. 선대에서 자리 차지하려는 거 있잖아요. 뭐 경력 하나, 뭐 직함 하나
달아놔야 어디 공기업이라도 하나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런데 거명하세요. MBC 선배야 또. 박강훈 공보단장. 네. 공보단장. 중요한 자리잖아. 일을 안 했지. 솔직한 얘기로. 며칠에 한 번씩 페북에 글 하나 올린 게 다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선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꾸려만 놨지. 공보단장이면 메시지가 하루에도 그럼. 막 수십 개씩 나가고 뭐 이렇게 생중계 하듯이 SNS로 하는 거는 며칠에 하나씩 며칠에 하나씩 글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열받은 일이 너무 많았고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비 홍보물을 12월 달에 뿌려요. 뿌리는데 12월 1월에 걸쳐서 뿌리는데 이때 이재명 캠프하고 윤석열 캠프하고 사뭇 다르게 대응합니다.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비 홍보물이 세대 수당 10분의 1 발송할 수가 있어요. 전국 세대에서. 그러면 여기 자료가 나오네. 230만 통. 230만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 게 예비 홍보물입니다. 230만.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거 종이 공보물로 나가는데 이거 제작비 아껴하고 친환경 시대에 이거 안 맞는다. 대부분 버린다. 이러면서 안 보냈어. 안 보내고 SNS 쪽에 그 돈을 10억 원을 아껴서 투자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 라인이 누구였냐면 홍보소통본부가 1차적 결정을 했는데 김영희, 쌀집아저씨 씨, 기동민 의원, 뭐 이동학 청년 쪽에 이동학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와 이때 진짜 뚜껑 열려갖고 저 항의 엄청 했었는데 이런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고 그랬는데 봐보세요. 저 국민당원들 아이디어 공모전 녹색선거 이런 거 하고 있었어. 한가롭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 호남에 230만 통의 이 흔히 얘기하는 손편지를 보낸 거야. 윤석열에.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그래서 호남이 있잖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호남이 흔들린 거예요. 약간은. 뭐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죠.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에 몰빵을 했어야 돼. 서울에. 왜냐하면 부동산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재명식의 그 부동산 정책 해법에 대해서 정말 유능하구나 능력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야 한다. 이렇게 아마추어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 크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었죠. 굉장히 걱정이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대본 기구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옛날에 기구들 띄었는데 처음에 띄었던 공동위원장 체제를 보면 말이죠. 이낙연 측, 뭐 정세균 측, 당내 다선 그룹들 다양하게 선대의 조직도가 저렇게 라인이 화려해요. 좀 보시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고 선대의 조직도도 보면 거기 공보단장 박강훈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조직본부장 이원욱이었어요. 예, 이원욱이었습니다. 홍보소통본부장 쌀집아이스 김영희 담당을 했고요. 비서실장에 또 이낙연 쪽에 오영훈 지금 제주지사죠. 이런 분들이 했어요. 총괄상황실장 서영교가 했고 총무분장 김영진 전략기획본부장 강우지. 이거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용광로 선대 뿌렸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1월 25일 날 긴급하게 김영진 사무총장 하면서 총무부장 앉고 전략기획위원장이 강훈식에 앉히면서 조직을 좀 슬림화 시킨 거예요. 지금 본 조직도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우상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하면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면서 좀 질서를 잡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한 달만 빨랐어도 달랐을 텐데 정말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대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딱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게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선거할 때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이 후보 그러니까 둘이 경쟁자로 그리고 저는 이 친한 친구 밑에 이제 부총학생회장으로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쟁자였던 친구 이 친구도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용광로 선대 그러니까는 자기가 좀 밀린다라고 생각해서 인기 있는 애들을 다 끌어모은 거야. 학교에. 자기 밑으로. 이렇게 쭉.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친구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퇴를 했어. 중도 사퇴를. 그래서 되긴 했는데 붙었어도 뭐 됐을래나 근데
태도 문제예요, 이거. 일을 안 해요. 안 하지. 일을 안 해요. 이거 돼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뼈저 야 이게 뭐냐. 처음엔 되게 화려하지 면면이. 근데 다 뭘 하고 있냐면 다 비판을 하고 있어. 일을 가서 밑에 돕고 뭐 이렇게 같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잘난 애들이 이제 내 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다 끌어모았더니 학생회장이 됐는데 뭐 하겠다 그러면 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제1 공약이 축제를 개방하겠다였어요. 축제를 개방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축제 개방이 안 됐거든요. 그걸 해주려면 결국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자택을 찾아가요. 이 총학생회장이. 그때 같이 간 게 저야. 저는 가장 친한 친구니까. 가장 친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 비선이네 비선. 괜히 쫓아가서 공식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쫓아갔고 그 밑에 안 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선거를 들이밀어서 그렇긴 한데 세상 사는 비슷하다. 아니에요. 비슷하다. 제가 대선 때 뭐 저야 이제 정치 컨설팅을 이제 15년 이상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조언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 배지들한테 의원들한테 조언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본선이라고 하잖아요. 본선 전에 이제 경선을 치르잖아요. 아까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캠프도 배지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면 이재명 쪽에서는 뭐 정진상을 중심으로 김용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된 측근이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구성해서 먼저 불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보면 현역 의원들이 붙기 전에 캠프가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잘 돌아가 팽팽. 의사결정도 빠르고요.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이디어도 많아. 근데 이제 배지들이 막 들어서잖아요. 이 자리 저 자리 막 앉기 시작하잖아. 그 배지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팀워크를 맡았던 실무자들이 기능인으로 축소가 돼요. 역할이. 결정을 못하고. 그러면서 배지들이 모든 걸 결정해.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배지들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지만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봐서 선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되게 모든 정당들이 선거 때 배지들 중진 의원들이 마치 역할을 잘할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사기꾼 역할도 하지만 실제 판을 보는 눈들은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해안 있게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걸 잘 사야 하는데 주목해서 실제 그렇지 않거든. 배지 중심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지난 이재명 캠프가 딱 그런 꼴이었어요. 어려움에 빠졌고 의욕적으로 영입했던 홍보 쪽에 이 쌀집 아저씨가 정치 쪽에 문외한이었어. 그래서 그쪽 홍보가 망했어. 한마디로. 오늘 MBC 선배 얘기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잘했지만 그건 못했어. 이 DJ 때 쌀집 아저씨가 역할을 했잖아요. 이경규가 간다. 거기에 등장도 했는데 DJ가 아무튼 지난번 선거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총 네 번째 원인이죠. 이대남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어. 야, 이건 정말 미치겠더라. 장인수 기자님 이거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 이 아이템은 금기예요. 금기. 젠더 갈등은 기자들이 끊임없이 발제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같은 데서 이거 젠더 이슈 지금 심각한데 언론이 이런 때 역할을 해야지 한번 해보자.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제를 해도 안 해요. 안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해봐야 득점은 안 되고 잃을 것만 많아. 딱 계산해보면 이거. 어떤 한쪽에서 막 찝지 집중적으로. 이거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들으면 양쪽에서 다 욕먹어. 이거 뻔해요. 그러니까 안 해. MBC의 그 숱하게 많은 부장들도 하는 판단을 이재명 대선 캠프가 못한 거죠. 그 지금 최강욱 의원님은 이제 아들, 딸 다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여성이나 20대 남성들 또 청소년 시절의 아이들도 겪어보기도 했고 이런 남녀 갈등들 있잖아요. 젠더 갈등들이 옛날 그 최강욱 의원 청년 시절이나 커왔던 과정하고는 다르다. 이대남들의 분노 이런 걸 좀 느꼈습니까? 본질적으로 많이 달랐죠. 많이 다르고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어디 광풍 수준이었어 완전히. 그렇지. 주말만 되면 해화동에서 집회하고. 그렇지. 여성분들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통령 욕하고 역사상 내가 보기에 가장 친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자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도도 높고
그런 분이 됐는데 여성은 여성대로 계속 시위를 조직해서 하고 맞아요. 남성은 남성대로 이게 지금 뭐냐 열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슨 그 뭡니까 뭐 이수혁 뭐 남성연대 무슨 성재기 사태 뭐 이런 것들 신남성연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사회가 개방돼가는 과정에서 한번 겪을 진통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대결적인 구도로 집약돼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당시에 워마드, 메갈리아 이런 게 그치. 일베만큼 유명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워마드 기억난다. 워마드. 이렇게 뭔가 민주주의가 좀 이제 궤도에 오르고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별로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때가 되니까 한번 확 쏟아져 나와서 꽃을 피우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참 특이해요. 진보 정권, 민주 정권만 들어서면 그런 식으로 폭발하잖아요. 사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약간 논쟁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성소수자나 저 페미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 집회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를 가장 그 반대하고 이거를 억압하는 거 일변도로만 생각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홍준표한테 가서 시위를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도대체. 맞아. 이게 도대체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교분도 있고 알고 있었던 인권운동가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글을 막 쓰시더라고. 당신 정도 되는 사람도 이따위밖에 생각을 못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차피 말도 안 통할 넘어가서 뭐하러 얘기를 하냐. 그 생각이지.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는 거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방식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거기서 악쓰고 들어눕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겠냐. 이런 소리를 한 건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비겁한 거예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하면 조용히 있어. 지금은 왜 가만히 있어.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초기에 여러 곳에서 집단들 있잖아요. 다양한 노동계면 노동계, 뭐 교육계 다 모든 데서 들고 일어나. 그런 개혁적 요구를 빨리 실현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근데 보수 정권이 딱 들었으면 쨍해.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유, 예. 나는 진짜 그거는 고쳐야 한다고 보고,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친여성 정권이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젊은 남성들의 20대들의 청소년기라든가 성장했던 과정이 지금 기성세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달라. 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남학생이라고 여학생한테 뭔가 학교에서도 뭐 저 우대를 받는다든가 가정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 근데 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하니까 오히려 밀린다. 취업 현장에서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 페미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불만이 계속 축적돼 온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폭발한 건데 너무 아쉬운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를 여론조사를 제가 그 정기조사를 했었어요. 제가 윈지코리아 있을 때. 그래서 저 여론조사 계속 해보면 20대 30대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거야. 젠더 이슈가. 그래서 몇 번 진언을 했어. 재언 써갖고 막 보고서도 올리고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가만히 사그라지지 않는다. 차기 대선에서 이거 폭발할 수 있다. 그 저쪽에 이준석 같은 그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해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언했던 거는 이게 그냥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문개당 안 덮어지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기가 좋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대학교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청년들하고 접촉면을 훨씬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대남들이 왜 아우성을 치는지를 진지하게 들어보셔라.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다가 1년 더 심화돼 갖고 이제 뭐 청년 비서관이든 막 이런 거 총리실, 대통령실 막 이런 데서 이제 허겁지겁 한 거야. 근데 이게 좀 안 통했죠, 사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군 가산점 논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어떤 20대, 30대 남성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군 가산점 주냐 말냐를 갖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저는 이게 약간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아젠다거든요. 네.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온 거를 왜 꼭 취직할 때나 뭐 시험 볼 때 가산점으로 줘야 돼.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 그럼 사시 볼 때도 그러면은 군가산점 줘라. 뭐 이런 얘기, 그거 요구해라. 근데 행시, 사시, 외시 이런 데는 또 안 받아들이잖아. 거긴 또 워낙 좀 센 사람들이니까 맨 뭐 7999 공무원 시험 거기서만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공평한 것도 아니고 군가산점은 군대 갔다 온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쁜 정책이에요. 예, 나쁜 국가는 정책. 아무런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거에서 좀 벗어나서
여성분들이 좀 그거는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군대 갔다 온 이 군 복무에 대해서 우대를 안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미국에서 군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지.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 어떤 여성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좀 그 군대 갔다 온 걸 사회적으로 대접해주는 그런 정책들은 저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쪽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걸렸어. 네. 너 군대 갔다 왔어? 10% 할인해줄게. 20% 할인해줄게. 뭐 이런 거 왜 아이디어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2년 갔다 왔잖아. 뭐 요새는 2년 아니지만 그러면 경제 그 활동이 한 2년 줄어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호봉으로 많이 해줘야죠. 예, 보통 아니 뭐 군대 갔다 왔으면 그만큼 그러면 정년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남녀 공이 다 정년을 연장해 주든지 그것도 좋은 정년 연장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성들의 심기를 덜 건드리면서 남성들이 피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거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책적으로 어루만져 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성 남성 다들 할 얘기가 많죠. 남성은 이제 군 문제 있고 여성들은 또 그 출생 이후에 경력 단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게 국가주의거든요. 국가주의. 우리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이념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나는 국가주의하고 출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잘 살아보세요 하고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전형적인 국가주의가 출세주의 아젠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 학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맨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라온 기성세대들이 자기 시대만을 기준으로 모든 거를 재단하려고 했던 착각에 빠진 거. 저는 그게 제일 크고 아팠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조짐들은 많이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진짜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놀랬던 게 우리 큰애 둘째가 98년 99년생인데 걔들이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가 다 남녀 공학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때는 옛날에 완전히 남중 여중이 따로 있었잖아. 그런데 공학인데 공학일 때 체육복이나 이런 거 체육 시간이 되면은 체육복 갈아입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장 기자님 그거 아세요? 체육복 갈아입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커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남학생일 것 같아요, 여학생일 것 같아. 말에 들어가서 갈아입는 게. 남학생 아니야? 응? 그게 남학생들이 들어가서 갈아입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 건데 남학생들이 들어가서 갈아입고 여학생들은 왜냐하면 교복으로 치마를 입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리에서 이렇게 갈아입으면 되는데 남자애들은 벗고 다시 입어야 되니까 남자애들이 커튼 뒤로 가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럼 여자애들이 얼른 갈아입고 가가지고 커튼 이렇게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 중학교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만큼 바뀌었고 좀 유치하지만 성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여성들이 앞서죠. 같이 붙어가지고 하면은 항상 1등에서 한 10등까지를 친다 그러면 남자애들이 한 두세 명밖에 없어 그 안에는. 면접 보면 직원들 뽑을 때 여성들의 성적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잘할 때만 해도 여학생들을 약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자꾸 기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잘하는 청년들이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면에서 그 여학생에 비해서 내가 우대를 받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항상 뭐 잘못 했다가 기죽어 있지 사실. 혼난 경험만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남북 단일팀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했던 게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거 컸어요. 이게 이제 그때도 깜짝 놀랐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남북 단일팀이라는 게 상징하는 그런 통일의 의지 이런 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올림픽을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청년 세대에서 당시에 그러면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출전 시간 준다고. 그렇지. 공정 이슈가 이제 불거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이대남 젠더 갈등에 대해서 방치를 했고 사실 해결책을 못 냈고 그 사이에 이준석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당대표가 되면서 이대남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러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핵심적인 선거 전략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전략 사이즈에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문하는 사람들은 다 이 이대남을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선대위에서는 또 여성본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여성 쪽에. 여성 특히 운동했던 의원들. 예를 들면 정춘숙, 그다음에 권인숙, 남인순, 이런 분들 쭉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여성본부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일정을 막 잡아요. 후보한테. 그런데 그때 12월 말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12월 말에 일정을 아주 잘합니다. 아까 했던 김건희 이슈도 있었지만 3%에 나가요. 기억나시죠? 주식 프로그램. 거기서 호평을 받아. 맞아요. 그 다음에 게임 유튜브에 또 나가.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게임에도 또 밝으시잖아. 박수를 엄청 받아. 거기서 박수 받죠.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시리얼이라는 이 페미 관련된 유튜브에 출연 논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았어. 사람들이. 이거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대남 저 자극하려고 준비를 딱 이준석이 하고 있는데 먹잇감 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해서 눌렀는데 그 뒤에 또 여성본부에서 계속 부채질해서 탑페이스라는 이 페미 관련해서 논쟁 있는 이 방송에 유튜브에 출연을 합니다. 24만 유튜브인데 성소수자 이런 분들을 이제 대변하는 사회제약자를 대변하는 유튜브인데 여기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12월 달에 아까 주식 게임 이런 거 잘해서 20대 30대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먹잇감을 딱 준 겁니다. 그러자마자 윤석열이 이준석의 조언을 얻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7자의 저 페이스북을 딱 올리면서 논쟁을 딱 붙였고 FM 코리아가 이걸 전면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서 이슈를 키워가죠. 이러면서 이제 그 이대남 표심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페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내몰렸던 이 과정을 겪었고요. 이게 이제 끝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사실상은 중간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박지현 선수가 N번방 사건 폭로했던 박지현 선수가 구원 투수로 나서죠. 그런데 이대남 여론조사를 해보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선거 앞두고 한 20일 전인가? 그쯤 돼서 도저히 보니까 이대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아사스리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제안을 드렸어. 그 정춘숙이나 권인수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2페이지 1페이지를 제안을 했어.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좀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어떠냐. 본인 책임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대남들이 핵심적으로 좀 공격하는 비판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그 책임을 좀 다 하고 그다음에 집권하면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이나 이런 식으로 명예스럽게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대남. 그러니까 뭔가 쇼킹한 걸 내지 않는 이상은 이대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해진다.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페이퍼를 써서. 그래서 의원방에 그게 공유가 됐대.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을 붙였는데 당사자들은 당연히 뭐 결사 반대하고 여성 의원도 몇 분 이제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제 의원들도 계시고 근데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답답했어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의 남녀 갈라치기는 사실상은 실패했어요. 절반의 승리. 그러니까 사실상 실패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공을 들인 거에 비하면 성적은 좀 초라했습니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방작용이 있기 때문에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똘똘 뭉쳤죠.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구조사 20대 이하 여성, 30대 남성. 요걸 한번 보시면 말이죠. 지금 보시면 저걸 한번 보세요. 20대 이하, 이하에서는 저기 윤석열이 남성에서는 58.7을 얻었지만 20대 이하 여성에서 58% 비슷하게 얻었지만 저기 0.7% 차이로 진 거잖아요. 졌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20대 이하 남자의 36.3인 반면에 윤석열은 20대 여성에서 33.8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20대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오히려 이대남에서 진 거를 이대녀 20대 여성에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만회했고 오히려 거기 격차는 좀 더 앞섰어. 근데 문제는 30대였어요. 저기 보시면 이대남뿐만이 아니라 30대 남자에서 크게 졌습니다. 42대 52, 10%포인트로 졌어요. 근데 30대 여성에서는 우리가 49대 43, 한 6%포인트밖에 못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대 남성에서 진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투표율도 나중에 분석해 보면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손해를 안 봤지만 30대에서 밀렸어요. 그게 꼭 이대남 문제만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30대 초반까지 이 영향권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두고도 좀 아쉽고 어쨌든 이준석도 깜짝 놀랐죠. 20대 여성이 저렇게까지 결집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청년 세대에다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어떤 점에 대해 더 생각해봐라, 뭐 더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절망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IMF 세대 이후로 이게 각자도생 사회로 한국 사회가 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출세주의를 능력주의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표방을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사람들을 다 등급화 시키고 게임 세상에서도 이게 서열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게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반전은 없다. 부동산 때문에 뚜껑이 열렸죠. 뭐 부동산. 네, 부동산이 제일 거기다가 컸어요. 포인 정책에 반대한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네. 야 이렇게라도 해서 일확천금이라도 한번 할 기회가 있어야지 그거마저 봉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참 놀랬던 게 광주에 가서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저를 광주에 가가지고 청년 세대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광주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그래 다 20대들이었는데 광주 정신을 맨날 얘기하는데 기성세대가 그 광주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 외에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이나 윤석열이가 자극했던 게 광주에는 저기 뭡니까 그 스타필드 같은 이런 대형 홈쇼핑 이런 할인점 대형 할인점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걸로 자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러는 거야. 아니 광주가 안 그래도 자꾸 이렇게 뭐가 발전이 없이 쇠락해가는 도시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이런 박탈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시설 하나도 제대로 없고 맨 지어지는 거는 5.18 관련 기념물 무슨 아시아 문화의 전당 막 이래가지고 예산 따냈다고 막 프랜카드 걸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하는데 뭐 다 가면 텅텅 비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뭐 별 특별한 그것도 없다. 이건 정치권 반성해야 돼요. 광주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5.18 정신 팔아가지고 네. 기존의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 과시적인 이런 걸로만 했지 우리한테 네.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느냐. 극장 하나 제대로 좋은 게 있냐. 뭐 쇼핑센터 하나 좋은 게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호남 정치인들의 어떤 행적과 관련해 볼 때 너무너무 이해가 가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의 20대가 많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자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저희 꼽은 패배 원인은 청와대입니다. 홍남기, 목리.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뚜껑 열린 건 대선 이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은 없던 50억이 50조죠. 50조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기재부 아우 욕 나와 이 개 아우. 이거 사실 진짜. 이거 기재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쿠데타를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네. 이거 진짜. 아니 돈 없다고 못 푼다고 그렇게 말 그대로 목리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하더니 나라 망할 것처럼 하고서 선거 딱 되고 5월 되니까 갑자기 50조가 53조였나 뭐 얼마였나 아무튼 50조 예. 2차 추경 편성만 지금 밝혔죠. 없던 50조가 갑자기 생겼다고. 야, 난 그 뒤에 홍남기 낯짝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진짜 어디 가서 발언했으면 한번 듣고 싶더라고. 한 대 패주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건 좀 용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재부를 손을 안 본 거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개입한 거예요. 네. 선거 개입한 거지. 창출에 개입한 거야 이거. 아니 그래서 빨리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다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말이죠. 경제정책이나 모든 거 있잖아요. 이 사령탑들을 꼭 기재부 라인으로 가져가는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기재부 쪽을 잘 알지 못하면 핸들링 못하는 이런 착각들이 있거든. 난 진짜 이 부분을 못 바꾸면 있잖아요. 또 실패할 수 있어. 정권 잡아도. 기재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차와 분리한다 뭐 여러 안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준비된 선수들이 경제팀들을 제대로 꾸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진짜 절실했고요.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을 텐데 왜냐하면 청와대 또 생활을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쉽게 이야기하면 뭐 불만, 분노 이런 것이 이때 많이 쌓였어. 사실 다를 때보다도. 왜냐하면 절박했으니까 대선이. 네. 근데 재난지원금 왜 그러지? 영업시간 9시에서 12시까지 좀 연장해라. 장사하는 사람들 숨을 좀 쉬게 만들자. 코로나 조금 잦아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 어땠어요? 그 최강 의원님은 그 당시에 지켜보면서. 그때는 이제 국회에 와 있을 때니까 예. 그
우리는 이런 거 촉구하면서 무슨 여당 의원들이 천막농성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가서 그걸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경제 관료들의 위상을 말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국회가 정해서 그거를 요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지부동이다. 근본적으로 이게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정부 조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검사 출신들이 온 데 가가지고 다 박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기재부에 비하면 그것도 아니야. 기재부는 일단 청와대에도 기재부 출신들이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온갖 군데 다 있죠. 네, 이제 정책실에도 많이 있고 네. 비서관실에도 비서실에도 많이 있고 총리실을 또 기재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 뭐 이런 데 다 기재부 다 기재부 출신들이 다 국무조정실장은 대개 기재부 출신들이 가서 해요. 그다음에 경제부처를 사실상 기재부가 다 지배하면서 기재부 외에 다른 사회경제부처는 다 기재부의 식민지예요. 거기에 최소한 기재부 출신의 차관 장관이 반드시 한두 명씩 들어가 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이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위도 내나 또 기재부 라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결탁한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재벌이나 돈이 많이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누리는 특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 공공기관 취업을 해도 다른 데보다 연봉이 3배 4배 많아. 금융기관 이쪽은. 공기업 가도 기재부에서 허락을 하잖아. 최종적으로. 그렇지. 마지막에 심사하고 뭐 공공기관 평가하고 이런 것들 다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폐해가 반드시 굉장히 많아서 제가 청와대 있을 때부터 기재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검찰개혁 끝나고 나면 다음엔 너네다. 그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최강 의원을 싫어해 저놈들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위됐어. 이게 이제 기득권과 밀착한 또 기득권을 대변하는 권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최대한 밀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또 확보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이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 연구하시는 조세정책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개탄하는 점이 많아요. 그냥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아니,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 논쟁이 붙으니까 그런 그 보편적 복지를 하면 기재부의 역할이 사라지잖아요. 뭐 선별적 복지하고 막 이래야 지네가 끼어들어갖고 막 지네가 왕인데. 그렇지. 이 전국민 그 복지 이 보편적 복지로 가면 특히 이제 뭐 기본소득 이렇게 가면 기재부 할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기재부가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권한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로 최소한 이제 예산 편성 기능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직할을 해야 되고 이 관료들을 손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지금 정권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기재부 출신들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거기도 다 기재부 출신들이야. 야, 황당하죠, 사실. 그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인사추천위원회를 해보면 우리 이정도 총무비서관 같은 사람도 기재부 출신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기재부 안에서 참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이 사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기재부 출신들 몇 명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 기재부에서 1급까지 하면은 최소한 다 차관들은 다 갔는데 차관청장은 다 했는데 네네. 이 사람을 이걸 길을 막으시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관리하고 반한다. 그 내가 몇 번 싸웠다니까. 관리에 반한다. 그런 소리가 하도 많으니까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분도 거기서 슬며시 거기에 편승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실장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민단체에 있었으면 당연히 반대할 일인데 그럼 반대하시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와 보니까 그때 막았던 사람들 다 들어갔어. 또 잘 찾아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얘기하는 부분 아무튼 김상조 실장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기자로서 되게 실망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관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관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국민의힘보다 못해요. 못해. 국민의힘은 정치인들이 힘이 있고 인사권 이런 거 그리고 얘네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무식하잖아.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막 날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권력을 사용할 줄 알지. 힘을 사용. 그렇죠. 그래서 이거 휘어잡는 맛이라도 있는데 관료들을 민주당은 장관이 딱 되거나
뭐 아까 얘기한 뭐 김상조 이제 뭐 저기 뭐 공정거래위원장도 가고 뭐 그랬죠. 딱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 개혁할 것처럼 하다가 금방 거의 어떤 정치인들은 그냥 오자마자 잘 보이려고 그래요. 맞아. 정확히 보셨어요. 첫 번째가 반응이 잘 보이려고 그래. 이해는 해. 이 사람들 데리고 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척지고 가면은 어렵죠.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권력으로 말 안 들어? 다음 인사 본보기 한번 보여? 날려? 뭐 이렇게 하지. 너 두고두고 겁 뭐 약간 겁주고. 대한민국의 주인 우리야. 약간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네. 근데 민주당은 그게 없는데 그러면 그 공백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맞아. 그게 없어요. 그래서 늘 관료들한테 휘둘려요. 거기 가서 투표 활동하는 거야. 네. 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되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잘하고 관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성공한 장관처럼 뭐 하는데 남고. 지나고 나서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개혁이 되고 관료도 엄청난 그 카르텔이잖아요. 네네. 뭐가 바뀌었지라고 보면 민주당이 집권해봐야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첫 번째 과제인 건 맞는데 이 관료사회 개혁, 흔히 얘기하는 지금 모피아, 뭐 교피아, 뭐 군피아, 뭐 온갖 해갖고 다 자기 앱에서 카르텔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지금 경제 쪽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소장파들 있잖아요. 뭐 이광수라든가 박시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팀들하고 이 젊은 그룹들 40대 이제 50대 초반 기존에 이제 정치권에서 늘 정책 자문해 줬던 경제 자문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협업 체계를 해서 뭔가 정책적 생산도 하고 어떻게 조일출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또 기재부를 견제하는 거 그 관심 갖는 이런 친구들이 팀 플레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때 사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당의 요구를 끝내 어쨌든 홍남기 쪽에 손을 들어서 굉장히 그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지지자들의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내서 그렇겠지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 청와대 쪽 내가 나중에 선거 진 다음에 내가 반응 들었는데 이거 왜 안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될 줄 알았대. 이렇게 해도 나 참나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되겠지. 아니 제가 언론 개혁 안 한 것까지 이해한다니까. 언론 그 개혁한다고 괜히 들쑤셔보면 벌집 들쑤시는 거 같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니 이거 선거 앞두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늘 모든 정권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했거든. 돈 풀고 다 막판 되면 이제 좀 했거든. 근데 약간 어떤 느낌? 나만 고고하고 나만 이렇게 선하고 정도를 가면 이 진심을 알아주겠지.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약간 그 순진하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것들이 저렇게 지 맘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렸는데 우리도 이 길을 좀 벗어나가지고 그 일종의 편법 쓰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 편법도 아닌데 편법처럼 보여서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이재명 핵심 지지자들이 많이 삐졌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저 같은 기자도 이해를 못 하는데 거기 지지자들이야. 진짜 이 정도로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계기였어요. 자, 6번째는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야, 요즘에 이거 명태균 때문에 실체가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PNR 공포영 조사, 그다음에 이제 공정 같은 데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조사가 많았죠. 뭐 갤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론조사 쏟아졌는데 특히 ARS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는 조사들이 튀는 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윤석열 대세론 이른바 이런 캠페인의 효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렸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명태균 의혹이 터지면서 갤럽이 그 당시에 3월 4일날 3월 9일날 대선이 치러집니다. 3월 4일날 조사한 게 윤석열 43대 이재명 4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3월 9일날 투표일날 발표를 합니다. 갤럽이. 나름대로는 회심의 카드를 띄운 거죠. 자기들이 예측 적중률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띄웠는데 그때 이재명 40, 윤석열 46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의견 유보층 10%였는데 이걸 빼고 예. 백분율로 환산해서 예상 득표율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52, 이재명 44로 44.4, 7.6%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승리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리서치뷰 여기도 틈만 내면 뭐 엉터리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날 이 조사에서도 리서치뷰도 뭐 사전 내고 막 트윗에 날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52, 이재명 44, 8%포인트로 윤석열이 압승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틀렸고 리얼미터는 50대 47로 예측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다들 엇나갔고 그 당시에 이제 윈즈코리아 컨설팅, MBS, KSY 이런 데들만 상대적으로 근소하게 물론 깜깜이 기간이 있었지만 적중을 한 셈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엉터리였습니다. 특히 그 여의도 연구원 이준석 국민의힘 쪽에 정책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뭐 2자릿수 차이가 났다. 막 자랑을 해서 이준석이 굉장히 들떠 있다가 출구조사 발표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시민 장관하고 KBS 개표방송 제가 같이 나갔었는데 출구조사 발표되고 뭐 그 전에 직전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한테 들었었는데 아사스게 지고 있다 0.6%포인트 그 얘기를 듣고는 일말의 기대는 했었는데 사전투표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화조사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출구조사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진보 스피커들 그 당시 뭐 솔직히 김어준이라든가 이동영 뭐 등등등등 진보 스피커들이 굉장히 낙관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에. 좀 윤석열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깜냥이 안 되니까 너무 여론조사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결국은 이재명이 많은 차이로 이길 거다. 그 기대가 담긴 건데 그런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게 이제 판세를 잘못 읽으면 캠페인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집 승부다. 그러면 반집 승부가 진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대응, 처방이 나와야 돼요. 더 겸손하게. 한 명이나 더 끌어들려고 간절하게 가야 하는데 뭐 우리만 이재명과 윤석열 게임이 안 된다. 여기는 나쁜 후보고 후진 후보고 막 이렇게 들떠갖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낙관론, 지나친 낙관론이 그 어떻게 보면 후유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교훈으로 우리가 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사실 김어준이 대선 끝나고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죠.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한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만든 건데 아무튼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조사는? 그때 그러니까 개표 당일날 그 우리가 조금 진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도 환호했던 이유가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도 이제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이렇게 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걱정은 하면서도 설마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상대가 아무리 이상하고 못된 사람일지라도 지금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의 경험만 되새겨 보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열심히 했어야 한다. 그때 박근혜가 탄핵되고 사실상 지리멸렬한 와중에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득표율이 50%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지형의 현실인데 그거를 자꾸만 외면하고 자꾸만 그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살찐 낙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살찐 낙관에만 기댔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 같은 게 없었고 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나는 뭐 내 위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생각을 사전에 앞서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씩 이렇게 복귀가 될 때마다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열받는 걸 넘어서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거 안철수가 단일화한 반면에 우리는 심상정과 단일화를 해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패배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심상정과 단일화 했으면 이재명 50.2대 윤석열 48.56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단일화 노력을 안 했지? 판세로 오판한 건가 이재명 쪽에서?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 할 줄을 예상을 못했나 윤석열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복귀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도 공을 많이 들였지. 심상정하고 단일화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그거는 제가 볼 때 심상정 측이 그 총선 때 앙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면서 자기들 의석수가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배신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앙금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저기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 실무진들을 계속 노력은 했더라고요. 정의당 출신의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분들은 계속 노력을 했는데 벽이 워낙 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쪽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도 끝까지 공을 들였어야 하는데 참 아쉬워요. 천호선 한창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결국 지금은 이제 사회민주당 만들었고 국민참여계 유시민 장관 계열이죠. 이분들이 그 당시 대선 전에 21년 10월경에 심상정 의원한테 세게 대표였죠. 심상정 후보한테 세게 보고를 했대요. 뭐냐면 선제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자. 그래서 공동 정부를 창출하자.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리도 요구하고 지분을 요구를 해서 같이 가자. 민주당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단일화를 제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심상정 측에서. 왜 안 받았냐.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그런 앙금 하나 두 번째는 지더라도 대선에 어차피 질 거 뻔히 알지만 지더라도 진보의 원칙을 고수한 정치인으로서 남고 싶다. 심상정 개인이.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늘 뭐 독자 플레이를 했잖아요. 노회찬 선배님께서는 늘 연립정부에 대한 연대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했다면 심상정 측은 늘 독자 노선을 강조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았고 뭐 여러 얘기가 들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당시 사실은 안철수 단일화 효과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매일 했거든요. 민주코리아 컨설팅에 비공표 깜깜이 기간에 안철수 단일화 딱 발표되니까 윤석열 한 3% 뛰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 효과가 한 1점 몇 %로 좀 줄긴 줄더라고. 1% 정도. 왜냐하면 가면서 그렇게 야합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등등의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하고 안철수 너 그동안 TV 토론에서 그렇게 대하더니 어떻게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서 조금 그 희석은 됐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어디서 효과 나왔냐면 50대 이상 60대 이상 그 흔히 말하는 무당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세론 안철수와 윤석열 손잡으니까 그럼 윤석열 이기겠는데 그쪽으로 싹 쏠렸고요. 2030 이공계 출신들 공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그쪽이 윤석열로 좀 더 넘어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니 근데 심상정이 지더라도 진보 정치를 위한 멋진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일화를 안 한 거라면 생각을 그거밖에 못 할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결국은 그래서 총계 은퇴 당한 거죠. 결국은 역적으로 몰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지로 가면요. 심상정은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 해왔던 노동운동에 그 헌신해오고 해왔던 그게 지금 다 부정당하죠. 다 부정당. 다 망가지고 이거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 TV 토론 때 계속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명한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함정이죠. 나만 옳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길이 자꾸 구부러져 왔기 때문에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진보 정치를 내세우고 발전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토양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그게 안 되는 분들이 항상 있죠. 우리가 학생운동 시절에도 그렇고 정치권에 와서도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일종의 도그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순결성과 순수성 또 진보를 향한 한 점 결점 없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데 노회찬 의원 말씀하신 어록 중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왜 자꾸 선거 때 연대를 하고 민주당하고 그러느냐. 진보 정치를 표방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붙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을 향해 싸워야 되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일본 놈들하고 같이 외계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기에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들이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도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열돼 있고 저쪽은 단일화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건 무시할 수 없고요. 선거에서 그래서 구도 인물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3대 요소가 구도에서 밀렸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이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심상정 이후에 걸출한 리더가 없고요. 리더십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 기층 조직이 없어요. 원래
진보당은 기층 조직이 세요. 뭐 학비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건설 노조라든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기층 조직이 하부 토대가. 그러니까 진보당은 유지가 되는 건데 정의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개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정의당 노조와의 연계 이런 것도 많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무너졌어요. 없어요. 민주노총도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진보당 쪽이 강해요. 잡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정의당이 조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도 또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출구조사 조금 내용 보고 끝으로 한 말씀씩 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 윤석열 44.7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좁혀진 거예요. 과거에는 막 2배 차이, 1.5배 차이가 있는데 이제 5, 60대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걸 보면 딱 드러납니다. 본투표에서 44대 51로 지졌죠. 밀렸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0.6 출구조사에 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그만큼 또 서울에서 집니다. 이게 서울 선거를 이기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뼈 아프죠. 그때 부동산 이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서울 그리고 대장동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서울에서 밀려서 지게 됐다. 그리고 ARS 조사에서 계속 크게 졌다는 거는 조사 시간대 관리 안 하고 콜백 안 하고 엉터리로 ARS 조사 한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이참에 좀 ARS 조사들 특히 RDD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선관위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RDD 프레임 자체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선관위가 제공해줘라 차라리. 그러면 똑같은 걸 쓰는 거거든. 안심번호 같은 거를. 그럼 표본 문제가 사라지면 조사 시간대만 이제 관리 나오니까 조사 시간대도 오전, 오후, 저녁 균등하게 해라. 뭐 어떤 지침을 좀 주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명확히 남게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 뭐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 말로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젠더 얘기 좀 했었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님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남북 단일팀 여성 하키 팀이었나 뭐 그랬죠. 여성 아이스하키. 예, 여성 아이스하키.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난리 난 거 보고 제가 했던 생각은 되게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거를 뺏으려고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예, 젊은이들이. 남북 단일팀이 되면 저 같은 기자가 여성 하키팀 취재할 일이 없어요. 남북 단일팀이 안 되면. 그렇죠. 예. 그렇죠. 단일팀이 돼야지만이 방송국 카메라 가서 중계하고 사람들이 보고 박수치고 그래야지 선수들이 땀 흘린 게 비로소 의미가 생기거든요. 환호하는 관중이 생겨야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준 거예요. 여성 하키팀한테. 그래서 실제로 그때 여성 하키팀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아가요. 막 수원시청에선가 막 실업팀 만들어주고 막 이래요. 그게 이슈가 되면서 예, 남북 단일팀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구할 거는 내 출전 시간이 줄어들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여성 하키팀만 남북 단일팀에서 주목받게 해줘? 비인기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챙겨줄 거야? 여기서 땀 흘린 젊은이들 어떻게 챙길 거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단일팀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97 세대로서 그 86세대 거를 뺏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제 거 하나도 못 뺐습니다. 그 정도 사고 수준에서 머무르면. 좀 많이 뺐어요. 86세대 거. 잘 안 돼. 잘 안 돼요. 저는 그거 응원합니다. 86세대 막둥이 개념이긴 합니다만 저는. 최강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지난 과정에서 들은 얘기가 여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열정적인 민주진보 지지자분 한 분이 그런 글을 보내신 적이 있어. 자기 조카가 소위 말하는 이대남인데 그 윤석열이 그동안에 그 연설하는 장면, 뭐 토론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함께 방송을 같이 보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뭐 걱정도 안 하고 너 저기 언제 투표할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 사전투표 빨리 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 찍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그거 다 보면서 그렇게 혀를 끌끌 차고 막 이러더니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윤석열을 찍으면 사람들이 다 함께 망할 것 같은데 이재명을 찍으면 나만 망할 것 같아서 우리만 망할 것 같아서 정말 아픈 얘기했어요. 이대남이 찍힐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차피 희망이 없고 관심 안 가질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20대 여성들이 더 밀어줬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너무 놀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다시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그때 사실은 예. 민주당의 선거 캠프가 이대남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들이 그래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강하다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어줍잖게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는 고민을 하면서 막 잠 못 이루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과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세상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 밝은 눈으로 젊은이들이 결국 다 알아볼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데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대를 접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접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공로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장 기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어떤 소화병적인 이익에 집착하다가 소탐대실하는 경험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참 이대남 얘기하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조사해 보면 지난 대선 때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간의 정치적인 성향 차이는 여전히 좀 존재합니다. 그 간극이 좀 좁아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대남 쪽에 무응답으로 많이 돌아갔죠. 판단 유보층으로. 왜냐면 윤석열도 꼴보기 싫으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번에 이준석이 홍매화 심는 바람에 더 많이 좁혀질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죠. 그 부모 세대가 20대들 설득하다가 지난 대선 때 잘 설득이 안 되더라. 특히 이대남.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잘 안 되더라. 이런 경험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꾸준히 대화하셔야 하고요. 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해오면서 주요 대선 2007년 대선 빼고 그때는 너무 압도적으로 이명박이 앞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머지 대선을 저희가 짚어봤고 그 대선과 관련된 뭐 흔히 말하는 노무현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주요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단일 사안들 중심으로 또 장인수 기자, 최강욱 의원이 생각하는 여러 의미 있는 비화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탤게요. 이 말을 빼먹었는데 우리가 여성 정치, 청년 정치 이런 것들을 정치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성 정치, 청년 정치를 표방하면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이게 잘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대표자를 뽑혔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성 정치, 청년 정치를 제대로 어떤 뿌리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이걸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도 어둡다.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